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일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도 경쟁과 협력 관계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곧바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경제 전문가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작에 일찌감치 모셔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오늘 토론이 기대가 큰데요. 우선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 현재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중의원 선거 있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새로 구성된 내각에 어떤 것을 앞으로 이제 중점 방향인가 그런 거 많이 묻고 왔는데, 근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개헌이고요. 네. 네, 또 지금 임금 상승, 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어떤 그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과, 최근은 또 일본에서 전력난이 되게 이슈예요. 네. 전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언론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개헌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총격 피격으로 사망을 했고, 네. 또 그 여파로 자민당이 참여연 선거에서 압승해가지고, 네. 그런 이후에 지금 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이른바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개헌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개헌 그 자체에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소위 평화 헌법이라는 것이 헌법의 구조인데, 구조가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근데 1항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2항은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1항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전히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런데 2항인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개헌을 하자는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 정도까지는 개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군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 어떤 독재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한일 관계는 약간 특수성이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더 식민 지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기가 다른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더 힘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일본을 볼 때 지금의 일본으로 보는 게 과거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한국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본다면은 여러 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고, 문화면에서도, 과거에는 문화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식민지 시대를 이미 벗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선진국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과 일본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도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이미 그때 방위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오래 인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오랫동안 평화적인 나라를 구축하는 데 애써왔기 때문에 그런 일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일본을 과거 100년 전, 70년 전의 일본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동북아 상황은 대만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중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속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래도 약간 크게는 미국하고 일단 같은 동맹입니다만은 또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약간 우리가 감안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배려하는 측면, 우리가 미국하고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려는 건 아니다, 지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은 일본은 상당히 어떤 친미 반중 요 노선을 좀 분명히 하는 것 같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약간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친미 반중인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일본 정부는 친미 반중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상 정부 문서에서 얘기할 때, 또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할 때 항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 이거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홍콩 시위를 탄압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인권에 서서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의 반대야. 이런 말은 하진 일단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 미국과 같은 교회를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이미 45년 패전 이후에 그때부터 일본과 미국은 이미 일본의 방위를 군대를 가지지 않는 또 전쟁하지 않는 국가가 되면서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위탁을 한 셈이니까 일본과 미국은 그런 점에서 정말로 어떤 우방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으면은 일본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진 적이 없으니까 중국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에 손을 들어준다 하는 것은 중국 자체도 기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점에서 좀 편한 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도 이제 자꾸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사드 보복을 당하고 할 때 또 한국이 아니고 그때 중국이 아니고 그때 정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도 이 친미다, 반중이다, 친중이다, 반미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노선을 우리도 인권, 민주주의, 자유, 법치의 편에 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밑에서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활발히 교류하면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관계는 기업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면은 중국 기업도 한국에 삼성이라는 기업도 중국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에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힘이 훨씬 크지만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서로의 교류를,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는 것이고요. 경제적 보복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일관된 포지션을 취한다면 중국에다가 계속해서 일관된 포지션을 취해서 이걸 알린다면 중국도 한국은 이렇구나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일본의 경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른바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잃어버린 30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지 상당한 변화가 생겨서 좀 달라졌는지 어느 쪽입니까? 보는 눈에 따라 다른데 저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3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가 무척 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과거에 갖췄던 고도 성장이라든가 과거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든가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이 맞지만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잃어버린 10년 한다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최근에 10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냐면은 최근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간 것이 99년인데 9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는 일본 사회에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의 연공 서열이라든가 또 노동 유연성이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굉장히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국가 부채라든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논쟁이 많이 사그라졌거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이 자기의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을 잡고 나서의 일본은 과거처럼 경제 2위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은 고용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주거가 10년 동안 안정이 되니까 사회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일본에 한 23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13년은 일본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걸 저도 느꼈는데 최근에 10년은 일본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범죄율과 자살률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그 기간 중에서 최근에 범죄율과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반대로 최근이 가장 높아요. 지난 30년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보면 20년 전반부는 잃어버린 20년에 해당되지만 최근 이후 10년 정도로 나쁘지 않고 상당히 네. 안정되어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의 어떤 경제 정책이 상당히 좀 특이한 면이 많은데 특히 통화 정책을 보면은 다른 나라는 이제 거의 다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본은 오히려 양적 완화를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해서 궁금한데 일본은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출구 정책 금리를 전 세계가 높이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금리를 높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라고 그렇죠. 보통 대답을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목표가 인플레이션 2%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를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때면 멈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작년 같은 그 동기에 비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한 2.6%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그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원 소비자 물가. 네네. 예.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를 쓰기도 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아직 1.2%밖에 안 돼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미국 같은 경우 8%다, 9%다 하는데 여기는 아직 3%도 되지 않는 2%다, 뭐 1%다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국내 경제만 본다면은 금리를 지금 반드시 올려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일본은 이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금리를 거의 뭐 제로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데 국채 금리도요. 이 국채는 계속해서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적자니까. 그런데 이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는 그 새로운 금리를 약정 이자율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양적 완화를 멈춰가지고 일본에서도 금리가 올라간다. 1% 뭐 국채 금리가 1%, 2%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새롭게 약정 이자에서 1%, 2% 약정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의 정부 부채를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그 부담이 됩니다. 정부 재정에. 예.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생각해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지금 위험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금리를 올릴 만한 인플레이션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그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할 때 그 금리가 낮은 것이 더 좋으니까 예.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은 안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그 양적 완화 통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얻는 점도 있고 잃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뭐 덕실이 있을까요? 네.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뭐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금의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부채가 많은데 예. 그 이자 부담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N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N저도 기업의 영업 그 이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완화의 플러스 면이라고 한다면은 잃는 것은 그 N저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못 올리고 있으니까 더 심한 N저가 발생을 해가지고 수입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기다 N저까지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원가 부담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커지는 것이고요. 또 N저가 최근에 얼마 동안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해외 자금이 이탈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엔화가 더 절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해외 자금이 이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일본 국채를 사는 거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 일본 엔화로 되어 있는 국채를 산 다음에 나중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나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가들이 국채를 사지 않는다. 네, 플러스 여기에 국내 투자가들도 같은 걸 예상하고 국채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신규 발행한 국채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채의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국채 가격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은 국채의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리는 것이니까 재정에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140이 깨져가지고 정말로 동요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큰 그런 충격이 일본 경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것은 워낙에 양적 완화가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로라든가 영국 같은 경제에서는 그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경험상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적 완화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개인 저축은 많은 반면에 정부 부채는 높은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부채 문제만 지금의 엔저 문제, 해외 자금의 이탈 문제라든가 국가 부채 그리고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지켜만 준다면, 이 부분이 어떤 갑작스러운 폭락이라든가 큰 충격만 없이 지켜진다면은 저는 일본 경제는 지금 상태에서 고만고만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또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다든가 1인당 GDP에서 굉장히 프랑스, 독일을 넘어선다든가 하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일본 경제의 강점이라고 보는 것은 일본의 기업입니다. 네. 일본의 기업이 최근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일본의 기업 역시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혼란 이후에 많은 것을 깨달아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일본 경제는 지켜진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교훈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상황은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부동산이 1970년대, 일본 부동산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버블 시기, 1984년부터 1990년, 91년, 이 시기에는 정말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는데, 84년부터 90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한 번 버블이 깨지고 나니까 2005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한 번의 반등도 없었습니다. 매년 떨어졌어요. 2005년까지 14년 동안을 매년 떨어져가지고 2005년에 도시의 집가, 예. 일본 6대 도시의 집가가 2005년 집가가 버블 직전인 1984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집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경제가 2003년, 4년, 5년 그때 좋았었거든요. 일본 경제가 좋을 때 그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도쿄에서 먼저 반등이 오더니 일본 전국적으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도쿄 이외 대도시, 그다음에 지방이 다른데 지방은 여전히 약하고요. 예. 근데 더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은 도쿄 이외 대도시에서는 약간 올랐고요. 도쿄에서는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일본 경제가 좀 위축이 됐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일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은 상당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기업의 그동안의 특징은 종신고용 또 연공 서열 이런 것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만큼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은 한국은 이미 연봉제고요. 연봉제고 또 업종에 따라서도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4월에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니다 아니면 히타치다 하면은 히타치의 신입사원들은 다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조금씩 월급이 오르는 이런 시스템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 3, 4년 전부터 이 분야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좀 더 필요한 IT 계열이라든가 사람이 모자란 곳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책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 이상 회사라는 것이 내가 평생 있을 직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한 후 3년 동안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평생 직장 이건 없어졌고 그런데 여전히 연공 서열이라는 것이 한국보다는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하나 종신고용이라는 것은 이게 노동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기도 한데 또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하죠. 법 체제로는 65세가 정년이고 이 65세 정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안 됐는데 60세 돼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예. 또 일본에서는 고용유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65세 정년이지만 70까지는 또 고용을 유지를 해야 돼요. 65세 정년을 자기 회사에서 맞이한 직원에 대해서는 70까지 정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은 보통 이제 계약직으로 임금을 한 60% 정도까지 낮춘 다음에 네. 계약직으로 보통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보다는 좀 더 유연하지 않은 셈이고요. 하지만 이게 또 한국보다 훨씬 고용이 안정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일본 경제가 다시 예전에 이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현재 일본 경제의 어떤 뭐 강점, 약점 이걸 좀 감안하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일본이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에 그 위험이랄까요? 그거의 어떤 부정적인 거를 네. 한국 사회가 아직도 너무 잘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연금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1996년에는 20대 초반 인구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600만 명이거든요. 400만 명의 젊은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나머지 600만 명으로 모든 그 우수한 인력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1,000만 명 중에서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져가는 거하고 600만 명 중에서 가져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청년이 600만 명으로 줄어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수준의 그 선진국 수준 이것을 유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일본 기업이 2010년, 11년 그때까지는 많이 망하고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잃어버린 20년 동안 기업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한국이나 중국한테 추월당할 수 있는 분야는 안 되겠다. 우리 고유의 영역을 과거 일본이 그 미국이나 유럽을 추월했듯이 우리 고유의 영역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일본의 저는 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용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이 안정돼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 이것도 일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 그리고 정부 부채가 이미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 이거가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고용이 한국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